네, 안녕하세요. K사전 벤츠입니다. 네, 오늘은 Z490 마더보드 중에서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죠. ASUS의 ROG 막시무스 12 익스트림입니다. 인텔의 10세대 프로세서가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솔직히 구매하기에는 좀 여러모로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14나노의 장인이라고 불리는 인텔이 내놓은 가장 성능이 좋은 그런 CPU이기도 하고, 또 게다가 Z490 기반 마더보드들이 많이 출시가 됐어요. 지금 이 제품도 그래서 나왔는데 ASUS가 그동안 전통적인 강자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마더보드에서 끝판왕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발견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진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도 드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준비한 1900K CPU를 꼽아가지고 보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작동하는지, 그리고 오버클럭은 어떤지, 또 소비 전력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좀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먼저 보드를 좀 봐야 되는데, 패키지는 그동안 ASUS가 뭐 잘해왔죠. ROG 테마를 이렇게 베이스로 해서 꾸며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측면에 빨갛게 ROG 엠블럼이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에는 제품명,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간단한 마더보드 레이아웃과 함께 주요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겉껍질은 그만 보고 속을 봐야겠죠? 딱 열면은, 자, 지금 이런 구조인데 마치 이 종이가, 여기 보세요. 입체 카드처럼, 입체 카드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명으로 플라스틱 커버가 있는데, 이거 벗겨내면, 자, 이거 제가 보드가 쓰러지지 않게 첫인상을 이렇게 좀 말해주네요. 아주 멋있어요. 자, 이건 이제 꺼내가지고, 이거 엄청 무거워. 네, 이게 바로 막시무스 익스트림인데, 여러분들 첫인상 어떠세요? 네, 저는 그 블랙 계통의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딱 휘감는 듯한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무엇보다 히트싱크, 그리고 이 PCIe 보드 쪽에 이렇게 적용된 아머 형태의 이런 레이아웃들이 굉장히 포스 있게 느껴지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전 세대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아머나 히트싱크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기도 ATX가 아니라 이 크기 자체가 익스텐디드 ATX, 즉 확장된 ATX 폼팩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나 크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세부적인 디테일은 제가 일단 액세서리를 먼저 살펴보고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액세서리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액세서리 박스인데, 전반적인 고급형 마더보드가 비슷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액세서리의 어떤 종류별로 또는 크기별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깔끔하게 나누는 모습이 좀 고급스러운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다 꺼내가지고 주요 액세서리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참 익스트림답게 액세서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평범한 것들은 뭐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타 케이블이나 USB 케이블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어디 보자, 특이한 게 뭐가 있나. 이거 그러니까 요새 고급형 보드들이 잘하는 게 여기 있어요. 제가 이거 잠깐 까볼게. 이 사타 케이블도 일반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플랫 케이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랫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직조 타입의 이렇게, 여기 고급스럽지 않아요? 슬리빙 케이블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무슨 사타에도 이렇게 슬리빙을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뭐 성냥 같은 게 있네요. 네, 성냥 같은 게 있는데, 이게 USB 드라이브입니다. 네, USB 드라이브.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적인 마더보드 유틸리티 그리고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까보자. 찢어질 것 같아. 네, 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위에는 그 ROG를 상징하는 빨간색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키링 열쇠고리 같은 것도 주네요. ROG. 네, 이거 뭐 좋아하시는 분은 열쇠 하시면 되고. 이거 중요한 거 있네.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 그 ASUS 막시무스 익스트림에는 그 M.2 슬롯이 보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딤 슬롯 타입의 확장 M.2 카드를 지원합니다. 이게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M.2를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겉면은 열을 식혀주는 히트싱크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보드에다가 이렇게 삽입하는 형태로, 네, 딤 슬롯에 삽입하는 형태로 M.2 슬롯이 총 4개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2개가 지원되고요. 썬더볼트 구성품이 많아요. 썬더볼트 이것도 나름 예쁜 것 같습니다. 고급스럽고, 이게 썬더볼트 확장 카드고, 여기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미니 DP 포트 2개랑 그 다음에 썬더볼트 잔자가 2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장 카드 형태로 PCI 슬롯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펜 컨트롤러 허브네요. 이렇게 펜 확장 컨트롤러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 규격이 2.5인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케이스 조립하실 때 그 SSD 꼽는 그런 규격에 맞춰서, 여기 보이시죠? 홀 규격 2.5인치에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딤 슬롯 타입의 어떤 M.2 확장 카드도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마더보드를 직접 이렇게 분해도 해야 되고 조립도 해야 되고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ROG 드라이버도 들어있어요. ROG 드라이버. 이거 되게 귀엽고 예뻐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저희 영상 보시면서 뭐 전동 드라이버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저런 거 쓰고 있냐, 불편하게, 뭐 이런 애정어린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전동 드라이버를 일부러 안 쓰기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전동 드라이버의 어떤 그런 강력한 파워, 그리고 편리함, 이런 것도 좋은데, 사실 제가 그거를 완벽히 통제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건 이렇게 전동 드라이버 하다 보면은 살짝 내가 드라이버의 힘 조절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PCB 바로 이렇게 긁어버리거든요.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수동으로 드라이버질 하는 게 전 더 편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더 믿음직스럽기도 하고요. 저를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ROG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지로 구성된 드라이버 심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거 검정색이네. 이것도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ROG 드라이버인데 깨알같이 이렇게 상단에 ROG 엠블럼 되게 조그맣게 있어요. 엠블럼 조그맣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립감 향상을 위해서 여기는 오돌토돌하게 질감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 뭐 쓸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나름. 네, 이거는 뭐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매뉴얼이고요. 요거 종이 커버를 이렇게 딱 개봉하면 스티커도 있구나. 오, 잠깐, 이거 제 취향인데 스티커는 기가바이트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일단 뭐가 마음에 드냐면 이 ROG 엠블럼이 마치 어떤 디지털, 사실 컴퓨터가 다 디지털 기반 아니겠습니까? 이런 디지털 감성에 기반한 픽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참신하고요. 그 다음 뒷면에는 어떤 PCB 회로 패턴을 상징하는 어떤 ROG 엠블럼, 이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영상에서 아마 조금 촌스럽다고, 촌스러워 보인다고 깠던 것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멋집니다. 네, 취향이에요. 존중해 주시죠. 자, 그다음 매뉴얼. 그냥 이거는 이제 간단한 퀵 가이드 형태고, 요게 이제 본 매뉴얼인데 역시나 아마 한글은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한국어는 없어요. 네, 한국어는 없고, 여러분들 사실 매뉴얼을 볼 일이 많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아무리 자기가 고수라고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난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뉴얼은 한 번쯤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매뉴얼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이 없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제가 아까 이제 전반적인 외형만 살펴봤으니까 막시무스 익스트림이 외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외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어떤 전원부의 구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더보드의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이 이번 세대에 들어서 조금 더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전 세대 익스트림에서는 이런 어떤 아머 형태의 디자인들이 살짝 뭔가 재료를 아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이 다 아머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왜 아쉽냐면 램페이지라든지 또는 제니스, 이런 HEDT 기반의 어떤 에이수 마더보드는
이런 전반적인 아머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 Z490 막시무스 익스트림은 그 HEDT에 적용됐던 어떤 디자인 언어, 그 언어를 계승해서 이렇게 메인스트림급 플랫폼에도 적용이 됐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ROG 엠블럼이 여기 보시면 이 ROG 엠블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각인되어 있어요. 당연히 LED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HEDT에서 볼 수 있었던 거대한 압도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막상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했을 때 이 ROG 엠블럼이 많이 가려집니다. 네, 완전히 모든 걸 가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많이 가려진다는 점, 그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트싱크인데 이번에 조금 이제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처음 막시무스 익스트림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진짜 무겁다. 진짜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보시는 이 재질들이 다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다 알루미늄이야. 다 알루미늄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세대 막시무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원부 히트싱크는 당연히 금속으로 쓰죠. 알루미늄. 하지만 이런 I/O 커버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사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I/O 커버까지 모두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전원부 히트싱크와 물리적으로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전원부에서 발생하는 열, 그 열이 1차적으로 히트싱크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히트싱크에 전달된 열을 또 추가적으로 I/O 커버가 단순히 멋이 아니라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열 발산에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가바이트 Z490 어로스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원부가 적층형 히트싱크 그리고 히트파이프 2개, 이런 식으로 전원부 히트싱크 자체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 그 막시무스 익스트림은 뭔가 아끼지 않고 재료를 투입해서 물량으로 승부 보는 느낌?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말하면 무식하지만 좋게 말하면 아끼지 않았다. 정말로 압도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원부를 제가 이제 다 뜯어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구성상 16페이지고요. 중요한 게 PWM 컨트롤러인데, PWM 컨트롤러는 그 인피니온사의 TDA 21490, 21490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페이지의 단위는 8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어떤 출력할 수 있는 페이지는 16페이지가 맞고요. 이런 방식을 이제 듀얼 아웃풋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페이지 더블러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가 그랬어요. 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더블러 칩을 한번 거치기 때문에 그 전원부의 어떤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민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고, 그 단점을 그 기가바이트는 탄탈륨 캐패시터를 통해서 보완을 했다면, 에이수스는 그런 더블러 칩을 그 거치는 게 아니고 듀얼 아웃풋으로 그냥 때리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전원부 구성과 그 다음에 이런 히트싱크로 발열과 그런 걸 잡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더블러 칩이 있으면은 그 CPU의 부하 정도에 따라서 어떤 기민성, 그 반응성이 좀 느려질 수 있는데, 듀얼 아웃풋이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해요. 그렇다고 8페이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단위지만 16페이지에 달하는 출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10세대 CPU가 소비 전력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도 그 전원부 한 개 페이지당 출력 규모가 90A입니다. 네, 90A가 흔치 않은 구성이죠. 실제로 HEDT에서나 사용했던 그런 규모고, 전세대 하이엔드 마더보드 같은 경우에도 메인스트림급 75A 이 정도 수준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인텔이 소비 전력이 올라가면서 마더보드 제조사들도 전원부 품질을 상향 조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ED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쪽이랑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여기서 OLED가 있습니다. OLED가 있어가지고 이제 초기에 부팅을 하면은 그 이제 컴퓨터 오버클럭이나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 디버그 LED라는 게 있어요. 현재 컴퓨터가 부팅을 하면서 어떤 상태인지 메모리부, 저장 매체 이런 걸 읽어드리면서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그거를 코드 값으로 알려주는 LED가 있는데, 그거를 OLED 창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에 커스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OLED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멋지고 예쁘지만 조금 회의적인 게,
그 정지 이미지라든지 혹은 너무나 동일한 이미지의 패턴이 반복되면은 버닝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OLED가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OLED 이 디스플레이를 너무 정적인 이미지로 커스텀해가지고 계속 두고 계시면 버닝이 생깁니다. 네,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메모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딤 슬롯 4개고 지금 요게 그 M.2 슬롯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딤.2 슬롯입니다. 네, 딤.2 슬롯. 네, 이름 잘 지어내죠? 딤.2 슬롯 있고 전면부를 봤으니까 이제 I/O 포트부랑 후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걸 꺼내가지고 이게 히트싱크 윗부분이 튼튼해가지고 손잡이처럼 활용하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제 I/O 포트부고요. 이제 상단에 바이오스 플래시 버튼, 그 다음에 시모스 클리어 버튼, 밑에는 이제 USB 단자, 그리고 듀얼랜입니다. 인텔의 2.5기가하고 그 다음에 아칸티아의 10기가비트 랜 이렇게 듀얼랜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모듈 이렇게 장착될 수 있고 와이파이 6 지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오디오, 네, 오디오 포트죠. 이게 사실 겉으로 봤을 때 모두 금장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색깔로 구분을 하잖아요. 뭐 헤드폰을 꼽아야 되는지 마이크를 꼽아야 되는지. 근데 요거는 전원이 인가가 되면은 요 금장 포트 안쪽에서 색깔별로 LED를 쏴줘요. 그래서 뭐 파란색,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LED를 쏴주기 때문에 에이수스의 설명으로는 게이머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게임을 할 때도 이 LED 불빛을 보고 쉽게 꼽을 수 있다. 뭐 이런 마케팅적 설명을 해 주시는데 뭐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뭐 그게 크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보다 사실은 멋적인 요소에서 좀 더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면. 뒷면에도 이제 전면에서 봤던 어떤 사선 구도의 레이아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플레이트 금형도 이렇게 깎여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전체를 좀 튼튼하게 아머 형태로 감싸는 게 좀 더 고급스럽고 멋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에이수스 입장에서는 전체를 덮었을 경우 이런 공기 흐름 측면에서 어떤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공기가 정체되는 그런 걸 고려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설계단에서 얼마든지 고급화 구성을 통해서 타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드가 막시무스 중에서도 최상위에 이렇게 좀 속하는 그런 보드이기 때문에 전체가 좀 아무로 튼튼하게 좀 멋있게 마무리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측면부를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측면부 LED 바가 있어요. RGB LED 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셨을 때 마더보드의 오른쪽 영역에서 이렇게 마더보드의 어떤 화려한 RGB LED 조명 효과를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사 기가바이트에서 선보였던 전체 뭐 완전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90% 이상의 핀 헤더를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배치를 했는데 에이수스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기존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떤 보드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에이수스 익스트림 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어떤 하이엔드 유저 그리고 오버클럭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답은 항상 하나였어요. 에이수스 막시무스.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보드를 쓰며 하면은 항상 통일된 막시무스를 쓰고 있었는데 근데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한 10년 전 얘기고 최근에는 뭐 기가바이트, MSI, 에즈라 뭐 여러 브랜드에서 어떤 고급형 마더보드의 품질들이 이렇게 상향 평준화되면서 사실 지금은 어떤 유저분들의 취향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많이 갈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막시무스의 시리즈가 벌써 12까지 온 만큼 전통이 있고 근본이 있는 그런 고급형 마더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어떤 전원부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버클럭 할 때는 이 전원부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마더보드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따지는데 실제로 전원부 발열 해소 그리고 온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기가바이트의 끝판왕이죠. Z490 어로스 익스트림이랑 저희가 전원부 온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 결과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그 기가바이트 Z490 어로스 익스트림이 66도, 전원부 후면 온도가 66도고, 그다음에 그 에이수스 막시무스 익스트림의 경우에는 약 50도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잰 게 아니고 직접 열화상 카메라를 갖다 대서 측정한 온도인데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무려 16도 차이라니. 근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도 전원부 품질이 상당히 좋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던 건 분명히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방금 보셨던 거는 그러니까 1900K에서 별도의 세팅을 하지 않았을 때 기본 상태에서의 설정 값이고, 이제 조건을 똑같이 해서 5.2기가로 오버했을 때 5.2기가에 똑같은 전압을 줬을 때 전원부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가바이트 Z490 익스트림이 69도, 기본이랑 별 차이가 없죠. 69도고 에이수스 ROG 막시무스 12 익스트림이 66도입니다. 3도 차이예요. 아니, 기본 상태에서는 10도 넘게 차이가 났는데 똑같이 5.2기가로 오버했을 때는 3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세팅에 따라서 다르게 크게 나타날까, 요 원인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인텔의 어떤 전력 제한 정책을 각 보드 제조사가 얼마만큼 잘 따르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인텔 CPU 1900K를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1900K를 옆에 갖다 놨는데, 이 1900K가 TDP가 125W입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TDP가 열설계 전력이라는 개념이고 실제 소비 전력을 대변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소비 전력과 괴리가 너무 크면은 그 TDP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TDP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텔은 내부적으로 그 CPU의 어떤 소비 전력을 두 가지로 접근해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첫 번째는 PL1이 뭐냐면, 이 PL은 파워 리미트의 약자입니다. 이 PL1이 있고, 두 번째는 PL2예요. 근데 125W라는 TDP는 PL1 값의 기준을 둬서 말합니다. 이 PL1의 그 기준이 뭐냐면 롱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밋이라고 해가지고 CPU에 아주 오랫동안 부하를 가했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 부하 걸었다 마는 게 아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렌더링 작업을 하든 아니면 뭐 인코딩 작업을 하든 장시간 부하를 걸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TDP를 설정을 해요. 그때가 125W라는 거고, 그리고 PL2라는 게 있습니다. 헷갈리게 두 개나 만들었어. PL2는 뭐냐면 쇼트 타임, 그러니까 쇼트 타임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밋, 이거의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순간적인 부하를 줬을 때 어느 정도 전력까지 허용해 주느냐, 이게 인텔의 어떤 정책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때의 소비 전력은, 그러니까 TDP는 250W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장시간 누적되면은 어떤 쿨링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CPU의 어떤 작동 상황도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은데, 짧은 시간에 부하가 높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인텔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홍보하기 좋은 높은 부스트 클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두 가지로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CPU에 부하를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시네벤치나 블렌더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딱 부하를 걸었을 때 초반에는 이 CPU가 올코어 부스트가 4.9기가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한 30초가 지나면 갑자기 4.9기가였던 클록이 4.2기가로 다운돼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초반에는 아주 단시간이잖아요. 단시간에는 그 PL2 값이 적용돼 있다가 이렇게 부하가 지속되면서 CPU가 자꾸 부하를 거네, 힘들게 하면서 원래 인텔이 제시했던 TDP 값, 즉 PL1 값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125W TDP에 맞추기 위해서 클럭과 전압이 이렇게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았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는 게, 결국 이 CPU가 내세우고 있는 스펙을 오롯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롱 듀레이션 값인 PL2의 그 올코어 부스트
클럭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성능이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 배신감이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인텔 가이드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실컷 설명을 드렸냐면,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텔 가이드를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우리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 1900K를 꼽았을 때 초반에는 부스트 클럭이 높게 유지되지만 한 30초 지나면 계속 떨어져요. 떨어져서 4.2로 유지가 되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텔 가이드건 뭐건 그냥 기본 설정 자체가 그런 전력 제한이 조금 해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4.9기가를 유지합니다. 당연히 4.9기가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압도 높겠죠. 그래서 방금 저희가 테스트 결과에서 봤던, 전원본드에서 봤던 그런 온도 차이가 기본 상태에서는 기가바이트의 성능이 더 높고 클럭도 더 높고 전압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발열량도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대신 똑같이 전력 제한을 풀고 5.2기가로 통일을 했을 때는 어떤 비슷한 수준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수스가 3도가 더 낮았어요.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막시무스 익스트림을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본값이 꺼져 있는 게 정말 적절한 구성인가, 여기에는 물음표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이 마더보드랑 1900K를 조립을 해가지고 그 보드 세팅에 따라서 클럭이나 전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과 함께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체형 수랭 쿨러의 끝판왕이죠, NZXT 크라켄 Z73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관련 액세서리를 이렇게 조립해 볼게요. Z7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터블록에서 이제 LED가 나오고 또 커스텀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화려한 요소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절대적인 성능에서도 일체형 수랭 쿨러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900K 정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쿨러를 고려할 때도 커스텀 수냉이라든지 일체형 수냉 쿨러 이런 거 많이 고려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부품 선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케이스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막시무스 익스트림의 작동 상태를 잘 보실 수 있게끔 서멀테이크의 코어 P3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먼지가 많죠, 여기? 자, 이렇게 있으면 보드가 덩치가 커가지고 무거워가지고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이 P3는 이 ATX를 품기에는 살짝 삐좁은 건데, 그래도 설치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괜찮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나사를 다 조이진 않고 주요 사방향에만 이렇게 조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거는 물론 고수분들은 전동 드라이버 쓰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수동이 편해요. 전동 쓰다가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해. 여러분, 이거 100만 원이에요. 실제로 패턴 긁어먹은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AMD 쓸 때. 그래서 이렇게 사망했어요. 확실히 물리적인 크기나 여러 가지 구성에서 멋있긴 합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시스템이죠. 제 개인 시스템도 막시무스 쓰고 있어요. 막시무스 8 포뮬라, 8 포뮬라를 쓰고 있는데, 근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고급스럽게 진화를 해 나가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계속 쥐어 짜는 거잖아요. 디자이너들이나 엔지니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수랭 쿨러에 간섭이 있을 것 같네. 그게 효율적인가 과연? 집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도 이 코어 P3를 쓰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쓰는 것도. 저는 이제 화이트 버전을 쓰고 있는데, 이 코어 P3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요새 이제 케이스 쿨링이 내부적으로 좋으려면 일단 빅타워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흡기, 배기, 밸런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면에 흡기를 담당하는 어떤 팬의 그 셰시 부분이 뭐 메쉬냐 아니면 그냥 막혀 있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P3는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뚫려 있잖아. 그래서 어떤 그런 쿨링 면에서 전혀 고민의 여지가 없다는 측면 때문에 저는 코어 P3를 좋아합니다. 잠깐만, 나 이거 근본적인 고민에 부딪혔는데, 또 사타 케이블을 연결하면 쿨링 팬을 설치하기가 빡세네요. 라디에이터 얘를 어차피 멋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혁신적인 방법으로 조립을 해볼게요. 매번 조립 때마다 생각과 달라지네요. 아니, 원래 이게 코어 P3가 EATX까지 이제 호환성을 보장하는 거 아니라서. 자, 여러분 어때요? 라디에이터 혁신적이죠? 그냥 이렇게 둘게요. 뭐 보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저럴 거였으면 그냥 바닥에 놓고 네, 여러분, 코어 P3 덕에 순식간에 조립을 끝냈고요. 지금 막시무스 익스트림에 인텔 코어 i9 1900K를 장착해서 부팅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UEFI 바이오스 화면입니다. 먼저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로 제가 아까 PL1, PL2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 세팅, 즉 사용자가 바이오스에서 별도의 조작을 가하지 않은 순정 상태에서 1900K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첫 번째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력 제한을 그럼 해제했을 때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부터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개 모드 끝나면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오버클럭, 오버클럭도 한번 해가지고 1900K가 가지고 있는 오명, 어마어마한 소비 전력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먼저 기본 세팅이라는 걸 좀 확인을 시켜 드려야 되니까, 여기 엑시트에서 여기 로드 옵티마이즈드 디볼트 여기 불러올게요. 불러오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할게요. XMP만 적용하겠습니다. XMP 딱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 체인지 리셋 돌아가서 소비 전력 그리고 클록이 올코어 부스트 클록이 과연 인텔의 스펙인 4.9GHz를 유지하는지 그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소비 전력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이 시스템에 이 와트맨을 같이 물려놨기 때문에, 지금 와트맨에 보이시는 이 와트 128W, 125W 이게 실시간 소비 전력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OG 막시무스는 이렇게 부팅할 때도 여기 ROG 엠블럼이 이렇게 나와요. 멋있죠? 자, 부팅이 완료가 됐고, 자, 여기 보시면 1900K 확인되셨죠? 그리고 클록이 이제 5기가, 5.1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올코어를 쓰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클럭이 높게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압은 지금 한 1.3 정도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실시간 클럭을 우리가 뭘로 확인할 거냐면, 여기 이제 하드웨어 인포 보시면 코어 0부터 9가 있어요. 그러니까 0부터 9니까 총 10개가 되겠죠. 이 코어에 현재 클록 상태가 나오는데, 이 클록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상 부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는 블렌더를 통해서, 이게 렌더링 시간이 꽤 되기 때문에 조금만 렌더링을 해도 이 클록 변화가 보입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보자. 4.95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걸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올코어 부하 상황에서 보이시죠? 4.9기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4.9기가. 그리고 온도도 66도, 67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소비 전력은 이때 300W 정도, 297, 298, 약 300W 정도 소모가 됩니다. 70도 정도, CPU 온도 70도 정도 기록하고 있고, 소비 전력 역시 약 300W 정도, 약 300W에 가까운. 근데 갑자기 여러분 보시죠. 보면은 클록이 4.2기가로 주저앉았어요. 4.2기가로 확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지금 모든 CPU 코어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도도 확 낮아져 가지고 52도, 54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 전력도 현재 204, 208, 206, 200W 초반대로 이렇게 무려 100W 가까이 낮은 그런 소비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4.9기가로 유지를 하다가 부하가 지속되니까 이대로 가면 내가 스펙으로 설정해 놓은 TDP 125W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압과 클록을 다운시켜야겠다. 이런 정말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클록이 엄청나게 주저앉는 거고요. 당연히 클록이 주저앉으니까 전압도 주저앉는 거고 소비 전력도 주저앉는 거고 소비 전력이 주저앉으니까 이렇게 CPU 온도도 50도대에 머무르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전력 제한을 이렇게 기본 상태로 뒀을 때는 그 성능이 전력 제한을 풀었을 때보다는 좀 낮아요. 확실히 전력 제한을 풀어줘야 4.9기가로 쭉 유지되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세팅에서 결과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기가바이트나 에즈락은 안 그래요. 그래서 다나와 댓글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 막시무스 익스트림이 스로틀링이 심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에이수스는 그냥 인텔의 가이드를 따르는 겁니다. 다만 에즈락이나 기가바이트나 이런 기타 제조사들 고급형 마더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텔의 그런 정책을 무시하고 기본 세팅 값을 전력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줌으로써 클록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에이수스 유저는 어떻게 해야 전력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제가 바이오스 세팅법도 가르쳐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설정을 바꿨을 때 클록이 유지되는지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재부팅을 해서 세팅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CPU 인텔 1900K가 그렇게 발열이 높고 소비 전력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보셨죠? 풀로드에서 50도대예요. 50도대.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걸 제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UEFI 가보시면 익스트림 트위커에 어디 보자. DG 플러스 VRM 그리고 인터널 CPU 파워 매니지먼트 이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CPU의 전력 관리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 가보시면 롱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밋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PL1이고요. 요게 125W로 잡혀 있죠. TDP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쇼트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밋 이게 뭐냐면 단시간에 파워를 낼 수 있는 전력 제한이 250W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만 그렇게 250W만큼 밥을 먹고 일을 하는 거고 그게 지속돼서 롱 듀레이션으로 넘어가면 125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력 제한을 해제한다는 의미는 결국 바이오스 설정을 바꾼다는 거고 바이오스 설정을 바꾸면 이 롱 듀레이션, 숏 듀레이션이 모두 상향 조정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요. 메인이 아니고 익스트림 트위커에서 에이수스 멀티코어 인핸스먼트 우리가 줄여서 MCE라고 많이 말을 하죠. 이 MCE가 초기에는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 오토로 되어 있는 상태가 결국은 실제 작동할 때는 디스에이블 즉 멀티코어 인핸스먼트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우리가 수동으로 켜줘야 비로소 전력 제한이 해제됩니다. 이렇게 MCE를 켰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바이오스 상의 롱 듀레이션, 숏 듀레이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자, 세이브 체인지 리셋하고 다시 UEFI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마찬가지로 익스트림 트위커에서 인터널 CPU 파워 들어가 보시면 롱 듀레이션 파워 리밋 4095W, 숏 듀레이션 4095W, 즉 무제한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CPU가 몇천 와트 퍼먹겠습니까? 네, 아무리 발열 소비 전력이 높다 한들.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완전히 풀어줬을 때 클록의 현황과 그다음에 온도, 소비 전력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실시해 보죠. 그러니까 사실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MC라는 기능이 결국 그 숏 듀레이션, 롱 듀레이션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용자가 직접 MC 기능이 아니라 수치를 입력해가지고 전력 제한을 해제해 주셔도 돼요. 커스텀 설정을 통해서. 바로 블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죠. 아까는 한 초반 30초 정도만 4.9를 유지하고 그 뒤로는 그냥 고꾸라졌거든요. 바로 렌더링 시작해 볼게요.
자, 렌더링 시작했는데 초반에 4.9기가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온도도 이제는 60도 후반, 아마 이거 70도도 그냥 넘어갈 겁니다. 소비 전력 역시 290W가 넘고 약 300W, 네, 300W 가깝게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어요. 이게 블렌더를 완주할 때까지 클록이 유지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아까랑은 좀 양상이 달라요. 일단 CPU 온도가 70도가 넘었고 소비 전력도 300W를 넘기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갑자기 확 낮아지느냐의 문제인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 전력 제한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소비 전력 제한 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오버클럭의 범주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조금 더 기본 상태에서도 고성능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 MC 옵션을 꼭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ASUS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오토이면 그게 꺼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네이블 시켜 주셔야 됩니다. 다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가바이트나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그냥 켜져 있어요. 그래서 클록 다운 증상이 없는 거고요. 자, 70도가 넘어서 지금 최고 73도, 네, 73도까지 갔고 역시 클록도 요동치지 않아요. 4.9기가를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 전력도 300W 넘게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소비 전력은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이기 때문에 이게 300W가 곧 CPU의 소비 전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부하가 걸리는 CPU 부품 자체가 CPU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50W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250W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바이오스 상에서도 어떤 고부하 상태 또는 쇼타임 상태 레퍼런스로 잡힌 와트 수를 보면은 그 쇼타임이 250W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력 제한을 해제했을 때도 오버를 하지 않았을 때 약 250W 이상 먹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요. 자, 지금 렌더링이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는데 확실히 초반에 기본 세팅으로 적용했을 때랑은 모든 것들이 다르죠. 클록도 계속 유지하고 온도도 거의 지금 최고 온도가 75도까지 갔습니다. 네, 지금 테스트가 끝났고 75도까지 갔고 소비 전력도 300W를 계속해서 넘기고 있었고 이런 특성을 보였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1900K를 벤치마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참 고민입니다. 우리가 CPU 외에는 변인을 통제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실제로 K사전 벤치마크에서는 이 ASUS 막시무스 익스트림 가지고 벤치마크를 했거든요. 기본 세팅 상태에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기가바이트를 사용해서 기본 세팅을 사용했던 벤치마크 결과가 있다면 우리 K사전에서 했던 결과는 살짝 인텔 입장에서 보면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장기간 테스트를 했을 때 클록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보드 제조사마다 정책이 달라서 발생한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두 가지로 했었어요. 전력 제한도 해제했을 때 그렇게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인텔의 1900K가 오버클럭을 하면은 정말 소비 전력이나 발열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직접 와트맨을 통해서 5.2기가 오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전력을 먹는지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기본 클록에서 그 전력 설정만 다르게 했을 때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오버클럭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세팅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싱크 올 코어, 즉 모든 코어를 5.2기가로 이렇게 고정하는 설정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XMP 메모리 저희가 사용했고요. 4600짜리 그리고 이제 캐시 배수는 48 네, 50배수는 안정화가 힘들어가지고 48로 먹였고 그 다음에 코어 볼티지 네, CPU 전압은 저희가 1.3V를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드 라인 캘리브레이션이 중요한데 우리가 로드 라인 캘리브레이션은 레벨 8을 뒀어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그 막시무스 익스트림의 어떤 LLC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세팅상으로는 레벨 8을 줬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과연 올코어 5.2기가 그리고 1.3V의 전압, 이때 부하를 주면 소비 전력이 어떨까, 온도는 어떨까 기대를 해주십시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재미로 봐주시면 되는데 부팅 때 한 120W, 165W 뭐 이렇게 드네요. 소비 전력이 윈도우 진입할 때. 그리고 윈도우가 딱 진입되고 나서 가만히 두면, 즉 유휴 상태 아이들 시에는 100W 언더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똑같고요. 이거는 자, 일단은 자 보시면 5.2기가, 네, 5.2가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5.2기가의 코어 볼티지는 1.305V. 그리고 하드웨어 인포에서도 V코어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하드웨어 인포에서 똑같이 1.305, 즉 1.3V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클록 현황도 5.2기가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 전력이 119, 107, 106W 뭐 이 정도 귀여운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부하를 걸어 볼게요. 자, 소비 전력이 일단 팬 소리도 커지고 소비 전력이 엄청 높아졌어요. 소비 전력이 355W, 네, 355W, 80도를 돌파했고요. 지금 온도는 80도 돌파했고, 이거 아마 렌더링 다 끝나면 80도 훌쩍 넘길 겁니다. 진짜 높네. 소비 전력이 높아요. 아니, 지금 CPU만 일시키고 있는데 364W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타 주변 기기,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카드든 지금 수랭 쿨러든 여러 가지 부품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의 소비 전력 우리가 제외해야 되겠지만, 결국 CPU만 순수하게 오버클럭을 했을 때 소비 전력 자체가 300W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보통 우리가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 예를 들어서 RTX 2080 Ti 이런 게 소비 전력이 보통 300W 가까이 하거든요. 1900K로 오버했을 때의 소비 전력은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 소비 전력은 만약에 본인이 사용하게 계신 1900K가 더 높은 전압을 요구한다,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거의 뭐 제곱 비례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 있는 1900K 중에 이 5.2기가 오버를 위해서는 400W를 초과하는 그런 녀석도 있었어요. 온도는 86도, 86도 정도 지금 보이고 있고, 물론 이 오픈 시스템 상태고, 그다음에 쿨러가 NZXT Z73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해야겠죠. 자, 테스트가 끝났는데,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5.2기가 1.3V 오버해서 온도는 최고 온도가 87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간 최고 소비 전력이 약 367, 그러니까 370W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나왔고, 결국 순수하게 CPU만 거의 300W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2기가 오버클럭킹 결과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아까 테스트 중간에 잠시 언급했었던 그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 ASUS 막시무스 익스트림이 그 기존 ASUS 마더보드와 달리 조금 그 LLC 설정에 따른 특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 가지고 그거를 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그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이 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만 짧게 개념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바이오스 화면을 보면 여기 디지 플러스 VRM, 즉 전원부 설정을 변경하는 그런 옵션에는 CPU 로드 라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항목은 레벨이 1부터 8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이런 항목이 왜 존재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CPU에 전압을 가했을 때 CPU가 아이들 상태에서는
그 전압을 유지하기가 쉽지만 CPU에 부하가 걸리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또 온도가 높아지면 여러분들 그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항이 높아져요. 저항도 높아지고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네,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CPU에 부하가 걸리면. 그래서 이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은 건 뭐냐면 CPU의 어떤 부하 정도에 따라서 이 CPU 전압 값을 보정해주는, 즉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다만 그 보정을 어느 정도로 좀 강하게 할 것이냐, 이 레벨을 조정하는 게 바로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 즉 줄여서 LLC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버클럭 할 때는 지금 제가 5.2기가 오버할 때 1.36V를 인가를 했잖아요. 1.36이 아니고 1.3V. 네, 1.3V를 인가를 했는데, 이런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아이들 시에는 1.3을 유지할 수 있어도 CPU에 일을 시키게 되면은 1.3V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하를 걸었을 때도 1.3V를 유지할 수 있게 우리가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레벨 값을 이렇게 주는 거고요. 이 레벨 값은 1부터 8까지가 있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 보정을 심하게 줘요. 그래서 기존의 에이수스 보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레벨 8을 준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3V를 인가해. 그러면 아이들시 1.3이야. 하지만 부하를 줬더니 오히려 전압이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보정 레벨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그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벨 7이나 혹은 6 이렇게 조절해서 썼었는데, 이 막시무스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좀 양상이 달랐습니다. 레벨을 8로 했을 때 그 인가 전압과 부하 시 전압이 조금 더 균일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특성을 보여줬고요. 레벨 7은 살짝 낮아지고, 레벨 6부터는 단순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자연스럽게 하강하는 곡선 그래프처럼 자연스럽게 하락이 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전압이 떨어져요. 제가 직접 레벨 5부터 8까지 전압이 얼만큼 떨어지는지 지금 표로 준비했는데, 자 여러분 표 한번 보실까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만약에 36V를 인가했을 때는 레벨 5나 6에서는 1.27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레벨 7, 8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가한 전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전압이 떨어졌을 때는 CPU 오버클럭 안정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소비 전력 역시 낮아져서 실제로 전압 강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물론 에이수스에서 이 LLC 튜닝을 할 때 레벨별로 편차를 두는 건 당연한데, 지금 자연스러운 편차 곡선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UEFI 바이오스의 완성도라든지 조금 튜닝 설계에 있어서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UEFI 단에서 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저희가 그 에이수스 본사 측에 리포트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리포트를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기술적인 답변이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뭐 댓글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걸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LLC로 인해서 레벨 간 전압 강화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 편차의 심한 정도가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없다,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이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LLC까지 한번 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막시무스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기존의 막시무스 익스트림이 사실 HDT의 어떤 에이수스 보드에 비해서는 어떤 포스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과거의 카리스마보다는 조금 부족해 보였던 게 사실이었는데, 지금 Z40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온도, 그리고 어떤 히트싱크의 외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아끼지 않은 재료를 투입해서 여러 가지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거 다 좋았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LLC도 그렇고, 그리고 아무래도 막시무스 익스트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오버클럭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타깃 수요층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좀 초기 바이오스 세팅을 좀 전력 제한을 너무 인텔 가이드에 따라서 타이트하게 잡은 게 과연 적절한 어떤 그런 세팅이냐,
그렇게 좀 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다른 고급형 마더보드가 그랬던 것처럼 기본 상태는 조금 더 풍요로운 성능을 내어줄 수 있게끔 바이오스를 설정해 주는 것이 이 마더보드를 기대하고 구매하는 사람분들의 그런 기대를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막시무스 익스트림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그 확장성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기존의 에이수스가 잘했던, 예를 들면은 그 dim.2 슬롯을 통한 M.2 슬롯의 확장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모로 에이펙스에 좀 치이는 그런 익스트림이 아니라 정말로 다방면을 고려해서 모든 걸 때려박은 진정한 익스트림이 돼서 다시 돌아온 점은 그 점은 분명 칭찬하고 싶습니다. 에이수스, 막시무스 익스트림 다 좋은데 이번에 인텔 CPU도 그렇고 너무 비쌉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하시려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110만 원까지는 안 되는데 약 105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 그렇게 가격이 포진되어 있고요. 물론 하이엔드 유저분들한테는 뭐 그런 가격들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렇게 좀 고급형 부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참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막시무스 익스트림을 좀 여러 가지로 살펴봤고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K사전 벤츠였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